2025 서울 머니쇼 플러스 지금 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세미나실 1회 어느덧 마지막 강연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모쪼록 끝나는 시간까지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르면 세금 폭탄, 알면 돈 버는 절세,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맞춤형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세무법인 화담, 청담지점,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대표 세무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보통 이제 중간에 강의들은 거의 1시간짜리 강의가 많은데 저는 그 강의를 좀 마지막으로 좀 배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의가 1시간으로 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그 질문 받고 답변해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이 강의 내용 제가 최대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취득세 중과 규정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자금을 빌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덜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용을 좀 빨리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강의 내용 관련해서 뭐 세무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세무법인 화담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굉장히 많이 지정해 버렸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은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득세 규정입니다. 취득세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취득세 규정은 잘 아실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즉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은 2주택까지는 중과가 없죠. 취득세는 비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3주택부터 중과입니다. 3주택은 취득세가 8%고요. 비조정 지역 4주택 이상이면은 취득세는 12%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투기 수요가 좀 많은 지역,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죠. 조정 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부터 8%고요. 3주택부터 12%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굉장히 많이 지정했어요. 어디 지정했는지 한번 볼게요. 서울은 지금 원래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지정했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은 10월 16일부터 발생합니다. 서울은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경기도도 조정 대상이 굉장히 많이 지정됐거든요. 경기도 보시면은 과천, 광명, 그 다음에 성남은 구가 3개 있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 3개 다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됐고, 성남은 3개 구가 다 지정됐고요. 수원은 구가 4개 있어요. 수원은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이 3개는 조정 대상지로 지정이 됐고, 여기 말고 권성구가 하나 더 있어요. 권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양은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있죠. 동안구는 조정 대상 지역, 만안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요. 용인은 구가 3개가 있어요. 수지구는 조정 지역이고요. 기흥구하고 처인구, 거기는 조정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왕시와 하남시까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이제 뭐가 바뀌는 거냐? 예전에는 비조정 지역 두 번째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산다. 그럼 취득세는 고민을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많이 지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취득세가 중과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집 살 때부터 이제 세금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10월 15일에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하기 이전에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잔금 치기 전에 그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걸로 볼 거냐, 이제 그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사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A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5년 2월에 성남시에 있는 분양권을 하나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분양권은 주택의 매매 계약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이죠. 25년 2월이니까. 성남은 언제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느냐? 방금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성남은 2025년 10월 16일 이때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25년 2월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5년 10월 16일에 성남이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고, 이 아파트 잔금을 언제 지급했냐면은 아파트 잔금은 2026년 6월에 지급할 겁니다. 아파트의 취득일이 언제냐? 아파트 취득일은 이 아파트 준공된 뒤에 잔금을 지급한 날이에요. 아파트 잔금은 26년 6월에 지급했으니까 취득을 26년 6월에 한 거죠. 그럼 이때는 이미 성남이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취득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정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정부가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조정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잔금 때 조정으로 바뀌어도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거고, 요 B주택이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조정 지역 두 번째 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지역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주택들은 비조정 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주택이다 그러면은 중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규정입니다. 원래 주택을 여러분들이 증여로 취득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주택을 증여받았어요. 그럼 취득세율이 몇 프로냐? 주택의 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 3.5%. 여기다가 지방교육세가 0.3%가 더 붙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0.2%가 더 붙어요. 그래서 총 4%의 취득세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자녀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4%의 취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주택을 증여하는 자가, 즉 부모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여하는 주택의 증여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증여자가 2주택 이상 가지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 3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증여 취득세가 3.5%가 아니고요. 12%를 적용합니다. 12%. 어마어마하죠. 취득세가 12%고요.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0.4%가 더 붙어요. 그래서 총 12.4%를 냅니다.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 그러면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되는 거냐?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인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공시가격이 3억 이상인지를 꼭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요 사례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A, B, C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아버지가 지금 B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어요. 이 B주택이 어디에 있냐면은 서울 송동구에 있는 빌라예요. 송동구는 지금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의 공시가격이 7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송동구가 그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빌라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송동구는 2025년 10월 16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저 B빌라를 증여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하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냐? 3.5%예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에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조정지역 몇 주택 가지고 있어요? 3주택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그리고 공시가액도 3억이 넘어버렸죠.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라고요? 12%입니다. 12%. 어마무시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요 빌라 같은 거 아빠가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공시가 7억이냐, 아니면은 실거래가가 만약에 있다, 같은 평형대 실거래가가 있다, 그 실거래가가 취득가액이냐. 공시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래가라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가 인정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12%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부모가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자녀한테 증여해주고 싶은데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증여해주면 취득세 12%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가진 집을 한 채를 먼저 팔아버리세요. 그럼 부모가 한 채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은 취득세가 12%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시적 이주택 보겠습니다. 예전에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 이주택 규정을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비조정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서는 항상 일시적 이주택 규정도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취득세도 이사가는 과정에서 잠깐 2주택이 되는 걸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은 중과가 없습니다. 취득세도. 양도세도 일시적 이주택은 비과세 주죠.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하고 취득세 일시적 이주택하고 요건이 약간 달라요. 이런 거 좀 통일 좀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통일이 안 되느냐? 양도세는 국세잖아요. 이 양도세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예요. 그리고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는 소관부처가 어딜까요? 행정안전부예요. 행안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관부처가 다르고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규정이 다릅니다.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 한번 볼게요.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띄우고 신규주택 사라고 그러죠. 1년 띄우라는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는 1년 띄우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종전주택의 처분기한 보세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일시적 이주택이죠. 이건 취득세도 똑같아요. 신규주택 사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꼭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파는 주택에서 2년은 보유해야 되죠, 최소. 그리고 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 그러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돼야 돼요. 취득세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석 달 뒤에 B를 샀어요. 근데 B가 조정지역에 있어. 근데 이 B주택의 중과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B주택 사고 3년 안에만 A를 팔면 돼요. 근데 만약에 B주택 취득하고 한 6개월 만에 A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A는 아직 2년 보유를 안 했어요. 그래도 취득세는 일시적 이주택 인정해줘요. 취득세는 1년 띄우라는 규정도 없고 양도하는 주택 2년 보유 기간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만 팔면 돼. 취득세는. 양도세하고 다릅니다. 실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납세자가 A주택 한 채 가지고 있고 23년 10월에 B 분양권을 하나 샀습니다. 저 B 분양권이 살 때부터 조정지역에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B 분양권이 25년 2월에 잔금 내고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택으로 바뀔 때도 B주택은 조정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죠. 원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취득세가 몇 프로냐? 8%예요. 8%. 그런데 이 B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 납세자가 3년 안에 A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B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A주택을 3년 안에 팔지 안 팔지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3년 안에 팔 거라고 신고하면 돼요. 취득세 신고할 때 일시적 이주택에 체크하시면 돼. 그것도 여러분들 신고하지는 않죠. 누가 신고해요? 법무사님들이 신고합니다. 법무사님들이 신고할 때 일시적 이주택으로 신고해달라고 하면은
법무사님이 일시적 2주택으로 체크를 해요. 그러면 중과가 없어요. 만약에 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5억이었다. 그럼 6억 이하까지 세율이 1%잖아요. 중과 없으면은. 그래서 1%를 내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이 3년 안에 A주택을 파는지 안 파는지 지켜봐요.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사후 관리라고 그래요. 취득세 신고해 놓고 3년 안에 파는지 안 파는지 지켜봤다가 여러분이 3년 안에 팔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시적 이주택 기간 요건을 갖춘 거죠. 만약에 3년 안에 안 팔아버렸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자체가 취득세를 추징해 버립니다. 3년 안에 안 팔았으니까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몇 프로를 냈어야 돼요? 원래 8%를 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1%밖에 안 냈죠? 그럼 차액인 7%. 거기에다가 지방교육세 0.7%. 그럼 7.7%죠. 7.7%의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이때 가산세 추징해요, 안 해요? 가산세도 추징합니다. 가산세도 과소지공고 가산세 10%.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도 추징해요. 납부지원 가산세 3년치 추징하겠죠. 3년치면은 보통 한 24%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취득세가. 이거 3년 안에 파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납세자가 A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B주택을 샀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또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3년 안에 A주택을 팔 것 같으면은 일시적 이주택으로 신고하는 거고, 3년 안에 내가 못 팔 것 같은 분들도 있죠. 3년 안에 못 팔 것 같으면은 이때 처음부터 아예 중과로 신고해버리는 게 나아요. 처음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 안에 내가 3년 안에 팔 거라고 기본세율로 신고했다가 3년 안에 못 팔면 가산세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산세를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은 8%로 신고를 해. 내가 3년 안에 못 팔 것 같은 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안에 진짜 못 팔면은 8% 되고 끝나는 거죠. 근데 3년 안에 팔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살 때는 이 A주택을 3년 안에 못 팔 줄 알았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3년 안에 판 거예요. 그럼 나는 원래 1%만 냈으면 됐죠. 근데 8%를 더 냈잖아요. 그럼 과다하게 더 낸 7%를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가만히 있으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돌려줘요. 여러분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되죠. 이렇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정청구라고 그래요. 경정청구. 그래서 과다하게 납부한 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가산세를 더 낼까 봐. 만에 하나 내가 중과로 신고를 안 하고 기본세율로 신고했다가 3년 안에 못 팔면 최소 34%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혹시 모르는 분들은 먼저 중과로 내고 나중에 기한 내에 파신 분들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뀔 때 양도세 규정을 좀 볼게요. 양도세가 뭐가 달라지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좀 볼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대부분 잘 아실 건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첫 번째, 1세대가 양도 당시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만약에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그러면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 빼고는 다 비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은 2년 거주는 안 해도 돼요. 2년 보유만 하고 양도 당시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지역이 조정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나중에 그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을 때는 양도 당시 1주택이면서 2년 거주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주 요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여러분들이 집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다. 그때 거주 요건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취득세하고 달라요. 아까 우리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취득세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이 분양권도 매매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조건 비조정 지역의 취득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이때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져요.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했다 그러면 무조건 비조정지역의 취득으로 봐줘요. 그런데 양도세는 다릅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비조정 지역일 때 집을 사겠다고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내가 집이 없었다. 무주택자였다. 그러면 그 지역이 나중에 잔금 칠 때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도 이 사람은 거주요건을 면제해줘요.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비조정 지역일 때 내가 주택의 매매 계약을 똑같이 했는데 그때 하필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주택자였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거주요건이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 하잖아요. 그 무조건 비조정 취득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양도세는 내가 비조정 지역일 때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때 무주택이면은 거주 요건이 없는 거고, 그때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거주 요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이 납세자가 2025년 9월에 강동구에 있는 주택의 매수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25년 9월은 아직 강동구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입니다. 비조정 지역일 때 계약을 했어요. 잔금은 11월 30일. 그리고 강동구가 2025년 10월 16일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쳤어요. 11월 30일에. 그러면 조정지역 되기 전에 매수 계약을 한 거죠. 이때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집이 없었죠.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나중에 잔금 칠 때 그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뀌어도 거주 요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 사람이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4년 7월에 수원 팔달구가 아니고 팔달구입니다. 팔달구에 있는 비분양권을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권대 아파트의 매수 계약이에요. 아직 조정지역 지정 전이죠. 그리고 수원 팔달구가 25년 10월 16일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잔금은 26년 3월에 치렀어요. 위에하고 똑같아요.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수 계약을 했어. 여기까지 똑같아. 그리고 잔금 칠 때 조정지역으로 바뀐 것도 똑같아요. 근데 위에 사례하고 뭐가 다르느냐? 위에 사례는 A주택에 대한 매수 계약을 할 때 주택이 없었죠. 무주택자였고, 이 사람은 비분양권 매매 계약을 할 때 A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유주택자예요. 이 경우에 나중에 비분양권이 잔금치고 주택으로 바뀔 때 여기가 조정지역이면은 이 사람은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주 요건이 있는 겁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때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저가 양도는 제가 이런 데 강의 올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 저가 양도도 실제로 많이 해드리거든요. 가장 만족도가 좋은 게 요 케이스예요. 이거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에게 그 주택을 증여해 주는 게 아니고 매매할 거예요. 자녀한테 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팔 거예요. 파는데 자녀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싸게 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가 양도라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분명히 파는 계약서를 썼잖아요.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걸 증여로는 안 봐요. 다만 시가보다 자녀한테 싸게 팔았어. 시가보다 싸게 팔면은 싸게 산 자녀는 이익을 얻었죠. 이 이익을 상증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증여 의제라고 그래요. 의제.
당사자끼리 증여계약서를 안 썼는데 세법에서 정한 땅 일정한 기준보다 더 싸게 팔았다. 그러면 그 싸게 산 금액만큼은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증여 의제 규정은 둘이 증여계약서를 쓴 게 아니에요. 둘이 무슨 계약서 썼다고요? 매매계약서 쓴 거예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썼는데 싸게 판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한테 싸게 팔 수도 있죠. 싸게 팔았다고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증여로 의지하는 건 너무 과도한 개입이잖아요. 그래서 상증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팔 때 일정한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걸로 용인을 해줘요. 그리고 그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만, 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더 싸게 팔았을 때만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 금액이 얼마냐? 여기 보세요. 과세 요건. 언제부터 과세를 하는지. 시가 마이너스 대가. 요게 싸게 판 금액이에요. 대가가 보통 시가보다 싸겠죠. 싸게 판 금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 이상일 때.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가 10억이 넘는다. 시가가 10억이 넘으면은 30%와 3억 중 누가 더 커요? 지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가가 10억이 넘어요. 20억짜리야. 시가가 20억이면은 시가의 30%와 3억 중 누가 더 작아요? 작은 거. 그건 3억이 무조건 작아요. 시가가 10억 이하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작은 거냐? 30%가 더 작아요. 그래서 시가하고 대가의 차액이 둘 중에 작은 금액 이상일 때 증여의제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증여의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싸게 판 금액을 다 증여로 보진 않아요. 증여 금액은 얼마냐면은 시가하고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을 빼줘요.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가가 10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3억까지만 싸게 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가가 10억 이하다. 그러면 얼마까지만 싸게 팔면 돼요? 30%만 싸게 팔면 돼요. 그러면은 증여 의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뒤에 제가 사례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싸게 산 자녀 입장인 거고, 싸게 판 아버지 입장이 있죠. 아버지는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아버지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는데 시가보다 싸게 팔면은 아버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걸 정부가 눈 뜨고 봐요, 못 봐요? 못 보겠죠. 그래서 만든 규정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이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언제 적용하냐면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버지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싸게 팔면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까지 싸게 팔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여기는 시가의 5%만 싸게 팔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버려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대부분 부모님한테 살 때 5%보다 더 싸게 사오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부당행위는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냐? 아버지가 자녀한테 싸게 팔았잖아요. 그 싸게 판 금액을 부인해 버려요. 그리고 시가에 판 걸로 양도세를 과세해 버립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사례로 설명드려 볼게요. 아버지가 A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A주택을 얼마 샀냐면은 4억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샀는데 현재 시세는 12억입니다. 양도차익이 8억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2022년 10월에 B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A를 종전주택이라고 그러고 B주택을 신규주택이라고 불러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A를 팔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양도가액이 12억이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12억까지 비과세니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2022년 10월에 B를 샀으니까 2025년 10월까지 B를 팔면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를 팔려고 A를 팔면 되죠. A를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내렸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팍 붙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뚝 끊겨버렸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이제 초조하죠. 2025년 10월까지 팔아야 비과세인데 이제 매수세가 없어졌잖아요. 시가는 12억인데 얼마 전까지 10억에 팔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개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12억에는 살 사람이 없는데 11억에는 살 사람이 있대요. 11억. 이제 금매죠.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이 현명한 경제인이라고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그러면은 11억에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11억에 팔아야 돼요. 지금 양도 차익이 8억이잖아요. 4억에 사서 지금 12억이니까 8억이야. 양도세 계산해 보면 한 2억 5천 이상 나와요. 비과세를 못 받으면은. 근데 비과세 받으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이 10원도 없어요. 근데 1억을 깎아달래 지금. 저 사람한테 아니면 절대 못 팔아. 깎아줘야 돼요? 버텨야 돼요? 깎아줘야 돼요. 여러분 합리적인 경쟁이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이럴 때는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팔겠다고 했더니 그 매수인이 5천을 더 후려쳐버린 거예요. 5천을 더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내 급한 거 아는 거거든요. 팔아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팔아야 돼. 그래도 내가 이익이야. 1억. 근데 내가 가오가 있잖아요. 저런 거 용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거절해 버렸어요. 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매수세가 끊겨버렸어요. 이제 없어. 곧 다음 달에 일시적 이주 기간이 닥쳐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사주는 우리 가족이 있죠. 우리 아들한테 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걸 사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 취업해가지고 돈을 다 털어봤더니 1억밖에 없어요. 1억. 여기 전세가 얼마가 있어요? 전세가 8억. 만약에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전세 끼고 못 팔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자녀가 1억 가지고 있고 전세 8억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면은 9억에 살 수 있습니다. 저거를 9억에. 근데 시가는 얼마라고요? 시가 12억이에요. 3억 싸게 팔았어요. 이랬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자녀 입장에서 볼게요. 자녀는 시가보다 싸게 샀죠. 싸게 사면은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버리면 증여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는 시가가 10억이 넘잖아요. 시가가 10억이 넘으니까 얼마까지 싸게 사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3억까지 싸게 사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3억 싸게 자녀가 사와도 증여 의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증여세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아버지는 양도세 부당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시가보다 5% 이상 싸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용 규정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도 아버지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왜 불이익이 없느냐? 부당행위 계산 부용 규정을 적용하면은 양도가의 9억, 이 9억을 양도가로 보는 게 아니고 시가를 양도가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시가가 1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9억으로 써져 있지만은 양도세 신고할 때 내가 12억에 판 걸로 신고해 버리면 돼요. 그래도 아버지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세금이 없어요. 아버지 일시적 입주택이잖아요. 비과세. 비과세 양도가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고요. 만약에 요 케이스에서 전세가 8억이 아니고 6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6억.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죠. 전세가 6억이면은 원래 아들이 이걸 살 때 얼마 주고 사야 돼요? 현금을. 얼마를 더 줘야 돼요? 아들이 6억을 더 줘야 돼요. 6억을. 근데 아들은 얼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1억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5억을 저가 양수한 거야, 아들은. 이렇게 저가 양수하면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 이제 성립을 하는 건데, 증여세 과세할 때 얼마를 빼준다고 그랬어요? 3억을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시가가 10억 넘어버려 3억을 빼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싸게 산 금액은 5억이에요. 5억에서 3억을 빼줘. 그러면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2억이에요. 2억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부동산을 증여할 때 5천만 원 공제해 주죠. 그럼 과세 표준은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까지 세율이 10%, 1억 초과 20%거든요. 그 증여세를 얼마를 내느냐? 증여세 2천만 원 내면 돼요. 2천만 원 내고 요거를 얼마에 사온다고요? 12억짜리를 6억에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6억이 아니고 7억. 전세가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나요? 전세가 6억이면은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냐면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자녀가 7억에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7억. 그럼 자녀 돈 똑같이 1천만 원밖에 1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랬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증여세만 내면은. 근데 증여세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다만 이런 경우는 신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싼 금액.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거래라고 소명을 하고 나와요. 소명할 때 뭐라고 하면 되느냐?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에 적용이 된다. 나는 그래서 증여세를 냈다. 이 증여세 낸 걸 소명하면 돼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가 얼마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2억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들 취득세 내야 되죠. 취득세 취득가액을 얼마로 신고해야 될까요? 계약서는 7억으로 썼어요 지금. 시가는 12억이고 얼마로 신고해야 돼요? 취득세 12억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세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12억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녀는 무슨 이익을 얻는 거냐? 원래 자기가 전세가 6억이면은 현금 6억 주고 사야 되는데 1억 주고 산 거예요. 5억이 덜 들어간 거야. 그게 이익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케이스는 딱 양도가를 12억에 맞춘 이상적인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예요. 양도가가 현재 시세가 2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똑같이 일시적 1주택 기간 안에 이제 닥쳐 있어요. 그래서 저 A주택을 아버지 입장에서 제3자한테 팔기는 아까워서 자녀한테 저가 양도할 거예요. 근데 여기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느냐? 전세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전세가 10억밖에 없습니다. 시세는 20억이고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사례예요. 우리 아들을 돈 다 털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3억 모았대요. 3억. 그럼 3억 싸게 팔면은 17억에 팔 수는 있죠. 3억까지 저가 양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17억에 팔아도 전세 10억 안고 사면은 자녀가 7억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 정도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애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며느리. 그럼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이제 동시에 저가 양도를 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전체 시세가 10억이니까 각자 50%씩 판다고 가정하면은 아들한테는 시가 10억짜리를 파는 거죠. 시가 10억짜리를 파는데 전세가 얼마가 승계하는 거예요. 전세 5억을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FM대로 하면 아들이 얼마 들고 있어야 돼요? 아들이 5억 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시가가 10억이면은 얼마까지 싸게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억까지 싸게 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하고 계약서를 7억에 쓸 겁니다. 7억. 아들하고 계약서 7억에 쓰고 전세 보증금 5억 승계하면은 아들은 2억만 있으면 되죠. 며느리도 똑같아요. 며느리도 계약서는 7억, 전세 5억 승계하면은 현금 2억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둘이 합해서 얼마에 사는 거예요? 14억에 사는 거예요. 14억. 시가는 20억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0억 승계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묘로 사는데 거래 대금은 14억에 쓴 거예요. 보증금 10억 승계하고 현금 4억 주는 조건으로. 3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둘이 합해서 6억이잖아요. 뭔가 이제 불안하죠. 국세청이 가만 안 둘 것 같죠, 나를. 이것도 세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 거냐? 지금 부모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싸게 팔았죠. 지금 이렇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은 자녀들한테 적용되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한테 적용되는 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이에요. 증여의제. 이건 증여세 규정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시아버지가 있고요. 시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주고 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증여해주고 며느리한테 5억을 증여해줘요. 그러면 각자 받은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요? 아니면은 합한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요? 각자 받은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산 취득과세라고 그래요. 증여세는 각자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준 사람의 전체 금액을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세는 다르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걸 유산세 과세라고 그래요. 근데 증여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주는 사람의 총액으로 판단을 안 해요.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여기 증여의제에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각각 3억씩 싸게 팔았죠. 그럼 증여의제 적용할 때 각자 3억씩 싸게 팔았을 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 기준에서 총 6억을 싸게 팔았으니까 6억을 가지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거냐. 각자 자기가 싸게 산 금액 가지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자의 시가가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각자 3억씩 싸게 사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는 증여세를 안 내도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게 아버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가를 얼마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가인 20억으로 신고하고 아들과 며느리 취득세 신고해야 되겠죠? 취득세도 시가로 신고해야 돼요. 취득세 계약서 금액으로 절대 신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취득세 신고하라고 법무사님한테 맡겨놓잖아요. 어떤 법무사님은 계약서대로 신고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산세까지 다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 챙기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컨설팅 몇 번 해드렸거든요. 절반의 법무사님들은 시가로 신고를 해. 절반의 법무사님은 계약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가 양수 시 취득세 12% 적용된다는 규정 이번에 입법 예고됐잖아요.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좀 전에 사례에서 시가가 12억인데 전세 4억을 안고 자녀가 싸게 9억에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9억에 샀을 때 요 싸게 산 3억 있잖아요. 싸게 산 3억에 대해서 증여분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냐 아니면은 유상승계 취득, 매매분 취득세를 부과하느냐. 현재는 매매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증여분 취득세 부과 안 해요. 증여받은 걸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3억까지는. 그런데 지금 행안부가 지방세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놨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으로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내년부터 특수관계자,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싸게 샀는데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보다 더 싸게 샀다. 이 말은 증여의제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상정법상. 그러면은 그 싸게 산 금액만 증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가액을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요 케이스 볼게요. 아버지가 지금 A주택, B주택 두 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A주택을 자녀한테 싸게 파는데 요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시가가 지금 12억인데 9억까지 싸게 팔면 딱 3억 싸게 판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4억을 싸게 팔았어요. 요걸 8억에 팔아버렸어. 그럼 아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이렇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정도로 싸게 팔아버렸다. 그러면 취득세 부과할 때 4억 싸게 산 것만 증여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시가 전부, 저 12억 전부를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취득세 적용할 때. 근데 우리 아까 배운 게 하나 있잖아요. 아버지가 2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공시가 3억 이상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하면 취득세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2%라고 그랬어요. 12%. 그래서 이 사례에서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가 12억짜리를 8억에 사오잖아요. 8억에 사면은 아버지가 2주택이죠. 조정지역에 있죠. 2주택. 공시가 3억 이상이죠. 그럼 이 12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12%.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가 12억짜리를 9억 1천에 사왔어요. 9억 1천. 그럼 2억 9천 저가 양도한 거죠. 그럼 증여의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12% 이런 거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보다 더 싸게 팔면은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싸게 팔았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되면은 좀 달라지는 규정을 볼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정부가 조정대상 지역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은 전역, 그 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서 동시에 뭐로도 지정됐어요? 동시에 투기 과열지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 규제하고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적용이 돼요.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 규제.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사실 분들은 이 투기 과열지구의 도정법 규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제가 세무 상담해 보면은 그런 규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거를 생략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달라지는 거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매금지예요.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언제부터 전매금지예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전매금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나버리면은 재건축은 매매도 못하고 증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이 규제가 없어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또 증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참고로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은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랄까요? 아니면은 양도 시점에만 1세대 1주택이면 될까요? 이게 법 조문에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게 하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국토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제 왔어요. 어제. 10년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양도 시점에만 1세대 1주택이면 된답니다. 양도 시점에만. 그 다음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전매금지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전매금지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규제고요. 두 번째 규제가 뭐냐면은 재당첨 제한이에요.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이 뭐냐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그 진행 구역 있죠.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1차로 당첨이 됐어요. 이때 1차 당첨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이 조합원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일반 분양 받을 수도 있죠. 이걸 1차 당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당첨일이 언제냐면은 조합원 분양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당첨일이고 일반 분양은 청약 당첨일. 이게 당첨일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5년 안에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어요.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 신청하면 그게 재당첨 제한에 위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은 현금 청산돼요. 입주권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돈 주고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재당첨 제한에 걸린 거를 재당첨 제한에 걸린 상태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죠. 받고 나서 아직 여러분이 재당첨 제한 통보를 못 받았어요. 아직 조합이 모르고 있어. 그 상태에서 내 입주권을 제3자한테 팔 수 있죠. 팔면은 이걸 매수한 사람이 현금 청산돼요. 그럼 매수인이 가만히 안 두겠죠.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증여세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집을 한 두 채 가지고 있다. 그럼 자녀가 증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럼 부모가 현금 증여해 줄 수도 있죠. 그 증여세 규정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증여세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증여재산 가산 규정이에요. 증여재산 가산 규정. 증여재산 가산 규정이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로 우리 부모한테 증여를 한번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를 한번 받고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증여를 받았는데 그 두 번째 증여가 첫 번째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첫 번째 증여와 두 번째 증여를 다시 합산과세 해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증여재산 가산이라고 그래요. 왜 이 규정을 만들었느냐? 원래 증여세는 1억까지 세율이 10%고요. 1억에서 5억까지 20%, 5억에서 10억까지가 3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10억을 한꺼번에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최고세율이 30% 구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올해 우리 아버지한테 1억을 받아요. 그럼 1억까지 10%라고 그랬죠. 내년에 또 1억을 받아. 또 10%. 이렇게 해서 매년 1억씩 받으면 매년 10%씩 내면은 여러분 완전히 꿀이잖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이런 걸 정부가 눈 뜨고 봐요, 못 봐요? 이런 걸 눈 뜨고 못 봐요. 그래서 만든 규정이 저 증여재산 가산 규정입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한테 1억 받고 올해 1억 또 증여받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또 받은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산과세라는 겁니다. 이걸 증여재산 가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증여자가 다르면 합산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증여자가 다르면 절대 합산을 안 해요. 5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죠. 이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합산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이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5년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올해 우리 엄마한테 증여받았어요. 합산해요, 안 해요? 합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부부는 뭐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부부는 동일인이에요. 내 기준으로 직계 존속.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증여자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한테 증여해 준 사람.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면은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봐요. 즉 엄마 아빠는 동일인이에요.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동일인일까요, 아닐까요? 5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했어요. 올해 우리 할머니가 또 증여했어. 이거 둘이 합산과세예요, 따로 과세예요? 이거 합산과세예요.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내 기준에서 보면 직계 존속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기준에서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나보다 위 때는 다 직계 존속이에요. 우리 부모도 직계 존속이고 저 부모도 직계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배우자잖아요. 이 두 사람은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할아버지가 증여해주고 2차로 할머니가 증여해주면 합산과세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도 합산과세. 다만 할아버지, 아빠는 합산과세가 안 돼요.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부부가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 합산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은 6억을 공제해주고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증여해주면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직계 비속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2천만 원 공제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해줬는데 손주가 대학생이에요. 성인이야. 그럼 얼마 공제해줘요?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손주가 대학생이다. 얼마 공제라고요? 5천입니다. 5천. 할아버지도 손주 입장에서는 직계 존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천을 해주고 손주가 미성년자면 2천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해 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해줘도 5천을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 기타 친족은 뭐냐면은 삼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 다시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촌 이내의 혈족, 삼촌 이내의 인척.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기타 친족이라고 그래요. 즉 가까운 친척. 대표적인 게 형제자매들 있죠. 형제자매는 몇 촌이에요? 형제자매 2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삼촌은 몇 촌이에요? 삼촌은 3촌이죠.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우리 작은아버지 3촌이죠. 고모는 몇 촌이에요? 고모도 3촌이에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 1촌이고 형제자매 2촌이잖아요. 고모는 우리 아버지의 여동생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여동생.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여동생은 2촌. 아버지하고 나는 몇 촌이에요? 1촌. 더하면은 3촌. 고모는 3촌이에요. 그래서 고모한테 증여받으면은 기타 친족 공제를 받아요. 1,000만 원. 그리고 이 공제는 받을 때마다, 증여받을 때마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10년에 딱 한 번 해주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5년 전에, 내가 성인이에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1억을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받는 거죠. 그리고 올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또 1억을 증여해줬어. 그럼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5년 전에 1억을 증여받았어. 할아버지가 직계 존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천만 원 공제 받았죠. 올해 우리 아버지가 또 1억을 나한테 증여해줬어요. 우리 아버지 직계 존속이죠. 5천만 원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아요. 할아버지도 직계 존속이잖아요. 직계 존속 공제는 10년간 5천 원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 이미 써먹었잖아요, 나는. 그럼 아버지가 증여해줄 때 못 써먹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3년 전에 나한테 증여해줬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기타 친족 공제 받았어. 올해 우리 고모가 또 나한테 증여를 해줘요. 기타 친족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기타 친족 공제도 한 번 쓰면 10년간 못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1억 이하 10%, 1억에서 5억까지 20%, 5억에서 10억까지 30%, 10억에서 30억까지 40%, 30억 초가 50%예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산에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3월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5억짜리 주택을 하나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세요. 이 아파트의 취득 증여재산가액이 5억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증여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처음 받은 거야.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를 얼마를 해줘요? 5천 해주죠.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4억 5천이고 1억까지 10%, 1억 초과 20%거든요. 그러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8천만 원 나옵니다. 그 8천을 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8천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면 이걸 나눠서 낼 수도 있죠. 나눠서 내는 걸 뭐라고 부르죠? 나눠서 내는 걸 할부? 나눠서 내는 걸 연부, 연납이라고 그래요. 연부, 연납. 증여는 몇 년간 나눠서 낼 수 있죠? 증여는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5년. 그럼 이걸 5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걸 6으로 나눠요. 6. 6으로 나눠서 신고할 때 먼저 6분의 1을 내요. 그럼 6분의 5가 남았죠. 6분의 5를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예요. 상속은 연부연납이 5년이 아니고요. 10년입니다. 10년. 그럼 상속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나눠요? 11로 나눠요? 1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1분의 1을 상속세 신고 때 내고 나머지 11분의 10을 10년간 나눠서 내는 겁니다. 나눠서 낼 때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이자. 당연히 이자 내야 되겠죠. 몇 프로일까요? 이자 3.1%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그래요. 3.1%. 이 이자는 매년 바뀌어요. 이 이자가 뭐가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주택 세 채 이상 임대하면서 전세 보증금 받는 분들 있죠. 그 간주임대로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이자율 있죠. 그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 이자율하고 똑같아요. 이게 매년 바뀝니다. 첫 번째 이제 주택을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두 번째 현금 증여를 받았어요. 엄마한테. 언제 받았냐면 25년 7월에. 1차 증여가 16년이고 2차 증여가 25년인데 10년 아직 안 지났죠. 1차는 아빠가 증여했고 2차는 엄마가 증여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동일인이에요? 아니에요?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아직 1차 증여하고 10년 안 지났죠. 그러면 가산하는 거예요. 다시. 가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엄마가 증여해준 5억 아버지가 증여해줬던 5억 가산 합하면 10억이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 5천원 써먹은 거예요. 5천원 공제해주면 과표가 9억 5천. 9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했더니 2억 2,500 나오고 여기에는 과거에 아버지가 증여했던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버지 증여받았을 때 냈던 증여세 8천을 빼줘야 돼요. 여기서. 이걸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빼면은 순수하게 어머니한테 증여받았을 때 1억 4,500을 내는 겁니다. 똑같이 5억을 증여받았는데 아버지 때는 8천 내고 엄마 때는 1억 4,500을 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엄마 거 아빠 거 합해가지고 과표가 올라가 버리니까 세율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누진 효과가 발생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일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으면은 10년치를 합산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동일이 아닌 경우가 언제냐? 사위 입장에서 장인과 장모. 사위 입장에서 장인과 장모는 자기의 직계 존속이 아니죠. 그래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고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여기도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증여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또 증여해줘요. 너무 좋은 부모님이죠. 이런 경우에 합산과세 해요 안 해요? 합산과세 안 한다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하고 시부모가 자기 직계존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산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부와 이혼한 생모, 그 다음에 친부와 계모,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5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1.2만 얼마 전까지 1.2였는데 1.2 때도 지금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난리였는데 지금 0.75니까 심각한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결혼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잘 안 낳아요. 애를 낳아도 둘 이상은 안 낳아. 거의 하나만 낳든지 아예 안 낳든지. 그래서 정부가 이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혼인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은
1억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게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돈 걸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때 집 얻을 때 돈 필요하죠. 그래서 미리 증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 전 2년부터 혼인신고 후 2년까지 그 사이 기간에 증여를 하면은 1억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혼인 전에 증여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부모한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해요. 그리고 1억 공제를 신고해. 그럼 국세청이 지켜봐요. 그때 인정해줘. 그리고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다시 추징해버리는 거예요. 공제를 부인하고. 그다음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애 낳기 전에는 공제를 못 받아요. 애 낳기 전에 이제 공제 받으면 이건 사기죠.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애 낳고 나서 2년 안에 증여받았을 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1억까지. 그럼 참고로 여러분들 혼인 1억, 출산 1억 이렇게 해서 두 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개 합해서 1억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책 당국자라고 그러면은 혼인할 때 한 번 해주고 애 낳을 때 한 번 또 해주고 둘째 낳을 때는 2억 해주고 셋째 낳으면은 4억 해주고 이렇게 해야 애를 많이 낳겠죠. 이 바보 같은 정부가 혼인 출산 합해서 1억밖에 안 해줘요. 전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원래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해 줄 때 10년간 5천만 원 기본 증여재산 공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 기존에 증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에다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까지 합해서 1억 5천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양가에서 해주면은 3억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나 이제 집사라고 좀 증여를 해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공제 금액에 꽂혀가지고 딱 1억 5천만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 빌려줘. 자녀들이 그거를 다 갚아야 되잖아요. 빌려준 거는. 이 갚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꼭 저 비과세 공제 한도에 꽂혀 있지 마시고 2억 5천을 증여하셔도 돼요. 2억 5천. 2억 5천을 증여해주면은 1억 5천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죠. 1억까지 세율이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 그럼 1,000만 원 내고 2억 4천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는 20%까지는 증여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볼 거예요. 자녀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3억 8천을 자녀한테 이제 부모가 증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이제 단독으로 3억 8천을 증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증여재산가액은 3억 8천이고 공제 5천 빼면 과표가 3억 3천. 그럼 1억까지 10%, 1억 초과 20%잖아요. 그래서 세액 계산해 보면은 산출세액이 약 5,600 나옵니다. 그런데 요렇게 증여해 주는 거 하고요. 요 오른쪽에 증여해 주는 거 하고 효과는 똑같은데 세금이 줄어요. 지금 자녀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이 자녀가 결혼을 했거든요. 3억 8천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들이. 그럼 아들한테는 1억 5천만 증여해줘요. 1억 5천. 1억 5천 증여해주면 자녀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과표는 1억. 1억까지 세율이 10%죠. 그러면은 1,000만 원 세금을 냅니다. 전체 3억 8천이 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1억 5천 줬으니까 2억 3천을 더 줘야 돼. 이때 이제 아들은 더 주면 세율이 20%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누구한테 줄 거냐? 아들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분이 한 분 있죠. 며느리한테 줄 거예요. 근데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그냥 2억 3천을 증여해줘 버리면은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니까 1,0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억 3천에서 그냥 1,000만 원 공제해버리면 세율 구간이 20% 구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1억 1,000만 증여를 해줄 거예요. 1억 1,000을 증여해주면은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 받고 과표가 1억이고 1억까지 또 세율이 10%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손자가 하나 있을 거잖아요. 손자한테도 증여해줄 건데 손자가 아직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이니까 2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제 감안했을 때 과표가 1억이 나오게 1억 2천을 증여하는 거예요. 손자한테. 그럼 2천만 원 공제 받으면 과표가 1억이죠. 1억까지 세율이 10%죠.
그럼 원래 여기에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면은 가운데 아빠를 건너뛰고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를 세대 생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대 생략으로 증여가 되면은 30% 할증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0% 할증과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더하면은 3,300이 되는 겁니다. 아들한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2,300이 줄었죠. 이렇게 여러 명한테 분할 증여하면은 세금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다음 참고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증여받을 때 다양하게 이제 활용해서 섞어 쓰면 돼요. 지금 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하고 처갓집에서 이제 돈을 좀 증여를 받을 겁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 만약에 아들이 4억 6천을 부모한테 단독으로 증여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부모한테 단독으로. 근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이 있잖아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에다가 기본증여재산공제 5천까지 합해서 1억 5천을 증여받습니다. 그러면 과표는 3억 1천. 그럼 1억까지 10%, 1억 초가 20%거든요. 세액 계산하면 5,100을 내요. 그런데 이 4억 6천을 어떻게 조달할 수도 있느냐? 우리 집에서 2억 5천을 증여받을 거예요. 2억 5천. 우리 집에서 2억 5천 증여받으면은 이때 결혼을 하니까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까지 합하면은 공제는 1억 5천이고 빼면은 과표가 1억이죠. 그럼 1억까지 세율이 10%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돈이 더 없대요. 처갓집이 돈이 있어요. 근데 처갓집이 돈이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증여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예전에 처갓집에서 증여를 많이 받아가지고 세율이 30% 구간이야. 그러니까 더 받으면 세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처갓집이 누구한테 증여를 해주면 되는 거냐? 사위한테 증여해주면 돼요. 딸한테 증여를 더해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위한테 얼마 해줄 거냐면은 장인이 1억 천, 장모가 1억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럼 장인이 사위한테 1억 천을 증여해주면은 장인과 사위는 기타 친족 관계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공제받고 과표가 1억이면은 여기는 세율 10%에서 1,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또 1억 증여해줘요. 근데 장모님은 여기 증여재산 공제 1,000만 원을 못 받아요. 왜 못 받느냐? 기타 친족 공제는 한 번 써먹으면 10년간 못 써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장모님은 기타 친족 공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1억이 과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세율 10% 1,000만 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사위가 장인과 장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았죠. 사위 입장에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에요, 아니에요? 동일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합해서 2억 1천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쪼개서 과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도 증여받고 어머니한테도 증여받았다. 그럼 이 두 개는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인으로 봐서. 근데 사위 기준으로 장인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서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증여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강남에 아파트 비싸잖아요. 아파트를 이제 증여를 하는데 세금을 제일 많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아파트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공동 소유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증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증여해 준다 그러면은 시아버지 지분은 아들, 시어머니 지분은 며느리 이렇게 증여해요. 왠지 그럴듯하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어차피 5대5로 갈 거면은 아버지 25%, 어머니 25%를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 25%, 시어머니 25%를 며느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 25%, 25%는 어차피 동일이니까 합산과세 하는 거죠.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볼게요. 며느리가 그냥 시어머니 걸 다 가져와서 50%를. 그러면 그냥 시어머니가 준 50%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시아버지 25% 가져오고 시어머니 거 25% 가져오면은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동일인이 아니에요? 동일인이 아니죠. 그러면 25%, 25%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과표가 낮아지죠. 이게 세금이 몇 천만 원 줄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몇 천만 원 줄어요. 근데 제가 이거 상담해 보면은 예전에 받은 거 보잖아요. 예전에 증여받은 거 가져오거든요. 그럼 꼭 아버지, 시아버지 거는 아들, 시어머니 건 며느리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자랑해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몇 천만 원 날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동일인이 아니니까 나눠서 받는 게 세금 줄이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한 13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 돈이 부족하면 부모나 친구로부터 이제 빌리잖아요. 빌릴 때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자율은 몇 프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는 한 장짜리 계획서거든요. 내가 이 집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총 얼마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그 계획서를 내는 게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면 무조건 내야 돼요. 이때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곳,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취득가액이 6억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오피스텔은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한 장짜리 계획서잖아요. 한 장짜리 계획서 낼 때 지출 증빙은 계획서 낼 때 있는 것만 내는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언제 내냐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 하잖아요. 계약하고 며칠 안에 내야 되죠? 30일 안에 내야 30일.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30일 안에 저걸 낼 거면은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증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그때 가지고 있는 증빙이 뭐가 있을까요? 자금 조달 계획서 보면은 자기 자금과 이렇게 차입금으로 나눠서 쓰게 돼 있는데 자기 자금 중에 금융기관 예금액 요거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예금 잔액 증명을 내면 돼. 자금 조달 계획서 낼 때 내는 거예요, 요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돈이 많잖아요. 부족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낼 거예요. 아직 안 팔았죠? 그럼 여기는 매도 계획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매도 계획.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이 또 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거야. 근데 증여는 언제 받을 거냐? 계약할 때 받는 게 아니고 잔금 낼 때 받을 거예요. 아직 증여 안 받았죠? 그럼 증여 받을 거라고, 얼마 받을 거라고 거기다가 그냥 금액만 써놓으면 돼.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증빙 없어. 아직 안 받았어. 그러니까 증빙이 없는 건 안 내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또 돈 더 부족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또 빌릴 거야. 그럼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에 기타 차입금에다 쓰면 돼. 빌릴 거라고. 근데 지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아직 안 빌렸어요. 지금 잔금 치기 전이에요. 계획이야. 그러니까 3억 빌린다고 금액만 쓰면 돼. 증빙은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낼 때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냈다가 나중에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야. 또는 대출을 6억 내가 받을 거라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 버렸어. 3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원래 계획하고 실제 지출 증빙이 달라질 수도 있죠.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이익 하나도 없어요. 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제출은 언제 하냐면은 여러분이 잔금 다 치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또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큰 봉투가 날아와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종이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뭘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출 증빙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금 조달 계획서 낼 때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예금 한 5억,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전세 살고 있거든요. 전세 보증금 뭐 8억, 그 다음에 주식 매각 대금 2억, 부모로부터의 증여 3억, 또 부모로부터 2억 차입, 이렇게 계획서를 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지출 증빙을 다 첨부해야 돼요. 먼저 예금 잔액 증명은 어떻게 이제 지출 증빙을 내는 거냐? 예금이 5억 있었는데 저 예금을 어떻게 또 조달했느냐? 저 돈을 어디서 났느냐? 내가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근로소득이 있었으면은 소득금액 증명, 요걸 떼가지고 제출하는 거고, 또는 과거에 내가 집을 샀다가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죠.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양도세 신고서 이런 걸 첨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서 조달했을 거다. 그러면 부모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 그 다음에 증여서 신고한 내역, 그걸 첨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내가 저 집을 살 거다.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를 첨부하는 거고,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은 여기 대출신청서 요걸 첨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기타 차입금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올 거다. 그럼 뭘 내야 되는 거냐? 차용증하고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계좌 이체 내역, 이런 지출 증빙들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출 증빙은 언제 내는 거냐?
어떤 주택을 샀을 때 되는 거냐?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 되는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 예전에는 투기 과열 지구가 강남 성곽구 용산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 전역, 그다음 경기도 12곳이 투기 과열 지구죠.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을 사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출 증빙을 다 내야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저거를 어떻게 소명할 것지까지 염두에 두고 집을 사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사놓고 이거 금액을 못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과거에 부모님이 틈틈이 모르게 증여해준 분들, 신고 안 하고 증여해준 분들이 있어요. 이게 통장에 모아놓은 게 한 4, 5억대, 한 10년간 모아놓은 게 이걸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집을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출증빙을 내려고 봤더니 그동안에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 이런 분들이 조사받는 거예요. 또는 자영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신고 안 된 소득이 좀 많아. 내 돈은 내 돈인데 국세청이 모르는 돈이죠. 내 통장에 분명히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이게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집을 계약해버렸는데 이 돈을 예금에 쓰자니 소득금액 증명을 떼봐도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조사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가 막연하게 돈이 있다고 막 계약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금 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지출 증빙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할지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집을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PCI 분석을 합니다. PCI 분석. P가 영어로 이제 프로퍼티 약자예요. 재산. 한 10년간에 여러분의 재산 증가액을 싹 더해요. 국세청이. 그 다음에 C가 뭐냐면은 소비예요. 컨섬션. 여러분들의 10년 동안에 뭐 현금,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 지출액 요걸 싹 더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돈 쓴 거죠. 요건 재산 늘어난 거죠. 재산이 늘어나고 돈을 쓰려면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 이 소득이 I예요. 인컴. 그래서 P, C 요게 자금의 지출이고 이 자금의 원천이 I겠죠. 이 I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의 근로소득도 들어갈 수 있고 사업소득도 들어갈 수 있고 양도소득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기존에 부동산 팔았던 돈 이렇게 해서 다 더해봐. 그래서 앞에 거 더해서 뒤에 걸 뺐더니 이게 좀 플러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누락된 돈이 있다는 거예요. 증여가 누락이 돼 있거나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소득이 누락이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부동산을 한 30억짜리 샀어요. 그럼 여기가 30억이겠죠. 그리고 한 5년 동안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현금영수증 사용액 다 더했더니 5억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35억이잖아요. 이 35억에 P와 C가 있으려면은 35억 상당의 I가 있어야 돼. 부동산 처분 이익이 있거나 또는 신고된 소득이 있거나. 근데 이거 다 더해봤더니 25억밖에 안 돼요. 10억이 비어. 이런 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용증 쓸 때 유의사항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2억 1,700까지는 이자 안 주고 빌려와도 괜찮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2억 1,700. 너무 유튜브에 심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상증법 기본 통칙 한번 볼게요. 상증법 기본 통칙이 세무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이제 참고하는 집행 기준이거든요. 상증법 기본 통칙 45-34-1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해준다.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빌려왔는데 이 돈 빌려온 게 실제로 돈 빌려온 그 대출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준 거 있죠.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금전소비대차.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빌려준 게 아니고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징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징여. 굉장히 무서운 규정이죠. 근데 부모가 실제로 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줄 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빌려준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차용증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차용증을 절대 안 믿어요. 차용증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를 주고 있거나 이자는 소급해서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자를 주고 있으면 진짜 빌려준 걸로 인정해줘요. 국세청은. 또는
이자를 주면 나중에 아버지가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자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원금을 분할 상환해도 돼요. 이거 소급해서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 있거나 또는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으면은 과세 당국은 진짜 빌려준 걸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만 쓰고 5년 동안 10원도 안 갖고 있어. 원금도 안 갖고 이자도 안 갖고 있어. 차용증 하나만 있어. 상환 기간 10년, 이자, 무이자. 이러면은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부모하고 이제 차용증 쓰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자를 지급하려면 몇 프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냐? 상증법에 보면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징여 규정이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주고 있거나 또는 이자를 상증법상 시가보다 덜 주고 있다. 그럼 이자를 덜 준 자녀가 이익을 얻었죠. 그 이익, 즉 이자 과소 지급액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 부과를 해버립니다. 근데 당사자끼리 이자를 좀 덜 주겠다는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자의 시가가 4.6%거든요. 4.6%보다 더 덜 줬으니까 증여세 부과할 거야. 이게 너무 과도한 개입이죠. 그래서 상증법에는 어떤 규정이냐면은 요 이자 과소 지급액이 그러니까 이자의 시가 4.6%보다 덜 준 게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고요. 이자 과소 지급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세 과세를 안 합니다. 이자 과소 지급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자를 하나도 안 받고 있다 그러면은 빌려준 금액 곱하기 4.6%가 되는 거고, 이자를 조금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빌려준 금액 곱하기 4.6%, 이게 이자의 시가예요. 여기서 실제로 받은 이자, 그걸 빼면은 이게 이자 과소 지급액이에요. 요 이자 과소 지급액이 얼마를 넘을 때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부모가 2억 1,700을 빌려줬어. 그리고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럼 2억 1,700 곱하기 4.6%가 이자 과소 지급액이죠. 이거 계산해 보면 997만 원 나와요. 1,00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2억 1,700까지 빌려주면은 이자를 안 줘도 이자 과소 지급액이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럼 문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2억 1,700 빌려주고 이자 안 받고 장기간이잖아요. 그럼 국세청은 뭘 증여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원금. 이자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봐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작성했는데 이자를 안 주고 있어. 이자를 안 주고 있으면은 부모 자식 간에 소비대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억 이하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 2억 이하로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은데 얼마 정도 받는 게 좋으냐? 1%만 받아도 돼, 1%. 근데 1%도 이자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싫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원금을 분할 상환해도 돼요. 어차피 갚을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면은 자금 출처 이제 소명할 때 차용증 쓰고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이제 국세청 인정해줘, 그때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국세청이 그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를 계속 점검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후관리라고 해요. 갚을 때까지 사후관리합니다. 한 5년 지나면 괜찮겠지. 그리고 슬며시 안 갚거든요. 그럼 국세청이 희한하게 5년 뒤에 연락이 와요.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증여받는 걸로 보니까 그럼 끝까지 다 갚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는데 4억을 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집 사는데 4억이 부족해서. 그럼 이자를 몇 프로 주는 게 제일 좋으냐? 4억 원에 대해서 그냥 이자의 시가가 4.6%니까 4.6% 이자 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우선 이자 낼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 4.6%의 이자를 받으면은 소득세를 내야 돼. 소득세, 이자 소득세. 몇 프로 내죠?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 27.5%입니다. 14% 아니에요. 은행 이자가 14%고 사인 간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25%. 거기 지방세 2.5%에서 27.5%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자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이자를 가장 적게 내야 돼. 그럼 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내가 이제 빌릴 이자가 4억이죠. 그리고 상증법상 이자의 시가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4.6%. 근데 우리가 몇 프로로 빌릴지 모르죠. 모르니까 모르는 금액은 미지수 X로 놔야 되겠죠.
X%.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 좌항이 이자 과소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이 이자 과소 지급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X값을 풀어야 되겠죠. 1차 방정식이에요. 이 정도 다 할 수 있죠.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는 겁니다. 수학책에. 이래서 X값을 계산하면은 한 2.2% 정도 나와요. 2.2%만 주면 돼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빌려준 돈은 4억이고 이자의 시가는 4.6%, 차용증의 이자가 2.2%예요. 그럼 4.6%의 시가인데 2.2%만 주면은 2.4%를 덜 주고 있는 거죠. 4억에 2.4% 곱하면은 960만 원. 1,000만 원 안 됐죠. 그럼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960만 원 받았죠. 아버지는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이자 소득세. 몇 프로 낸다고요? 27.5%. 이 이자 소득세를 신고 납부 원래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안 걸려요. 이게 세무조사 받기 전에는 안 걸려. 여러분이 이자를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언제 하느냐? 이게 세무조사 할 때. 그럼 언제 세무조사를 하느냐? 만약에 자녀가 이제 부동산을 샀는데 부족한 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문제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 빌렸다고 소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자 주고 있다고 이제 알리고 이랬을 때 걸리는 거고, 또는 아버지가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나서 10년 안에 돌아가셨어. 그럼 무슨 조사를 받아요, 아버지는? 상속세 조사하죠. 상속세 조사할 때 10년간 계좌를 봐요, 아버지 계좌. 거기에 이자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때 과세가 돼요. 그 외에는 잘 적발이 안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돼요.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안 했을 때 잘 걸리지는 않는다. 오늘 내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투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강연만큼 열정적인 또 멋진 강연 해주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요. 금일 강연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더욱 유익한 강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귀갓길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